네, 첫 번째 코너 출마할 결심 시간입니다. 저희 총선 직전 마지막 방송이고요. 네, 오늘 사전투표가 시작인데 그 마지막을 장식할 분을 모셨습니다. 네, 어떤 분이냐면요. 예, 황운하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바쁘시죠? 네, 지금은 이제 전국을 대전 중구 지역구의원에다가 전국구 후보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전국을 상대로 선거운동 해야 되니까 굉장히 바쁩니다. 그런데 또 비례대표 후보만 내는 정당은 현재 선거법상은 이 선거운동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외부에서 마이크 못 쓴다면서요? 실내에서만 쓸 수 있고. 네, 마이크도 못 쓰고 뭐 여러 가지 뭐 제약이 많습니다. 현수막도 못 걸고 또 뭐 대담 연설 이런 걸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기자회견 방식으로만 뭐 이제 의사 표현을 할 수가 있고 또 이제 유권자를 상대로 이제 조국혁신당입니다. 정당 기호는 9번입니다. 이런 정도의 소개 이외에는 예컨대 3년은 너무 길다. 이것이 우리 조국혁신당의 슬로건인데 3년은 너무 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주 짧은 연설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선거운동 방법이 지나치게 제한이 많아서 아마 선거법을 만들 때 이 비례 정당의 선거운동은 별로 염두에 두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그렇게 했다가 지금 조국혁신당이 등장하면서 조국혁신당이 아마 비례 후보만 낸 정당으로서 아마 최초로 이렇게 전국적인 선거운동을 전개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거 끝나고 나면 네. 이제 선거법을 좀 정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에서 이제 말씀하신 비례대표로 이번에 출마하시게 된 건데 뭐 워낙 전국적으로 유명하신 분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저희 이제 코너에서 소개하는 코너가 있습니다. 김우찬 네. 변호사님께서 네.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황운하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에 대해 프로필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962년 9월 10일 대전에서 출생하셨습니다. 2016년부터 2017년까지 경찰청 수사구조 개혁단 단장 역임하셨고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대전지방경찰청 청장, 그리고 2017년 7월부터 18년 2월까지 울산지방경찰청 청장, 그리고 2019년 2월부터 20년 2월까지 경찰 인재개발원 원장 역임하셨습니다. 경찰 재임 시에 여러 가지 또 이슈가 됐던 사건들을 담당하셨던 경우가 있는데요. 대전 중구 유천동 성매매 집결지를 폐쇄하신 또 공적이 있으시고, 그리고 윤우진 세무서장 사건 수사지휘, 그리고 조이팔 사건 수사지휘, 그리고 강신명 경찰청장 푸들 지칭 사건을 또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2020년 5월 드디어 대전 중구 더불어민주당에서 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되셔서 정치에 입문을 하셨습니다. 이후에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위원장,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4기 원내 부대표까지 역임하시다가 최근 조국혁신당 입당하셔서 비례대표 후보로 국회의원 후보에 출마를 하셨습니다. 뭐 사실관계는 대체로 맞죠? 네, 맞습니다. 이 경찰 시절에 경찰의 그 수사권 독립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주장을 하시면서 검찰하고 좀 척을 지다가 정치에 입문하시게 됐잖아요. 네. 대부분 분들이 그렇게 알고 있고 또 뭐 울산 고래고기 사건 그 유명한 네. 지금 네 조금 이따 얘기 나눠볼 건데 우선은 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이셨어요. 민주당 국회의원이었고 그러다가 갑자기 총선 불출마를 한다라는 기자회견을 한다고 했다가 취소가 됐다가 그러다 갑자기 탈당을 하고 불출마 선언하고 탈당하고 조국혁신당 입당을 했습니다. 그 과정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우선 그 제가 이제 불출마 선언을 한 그 취지는 그 당시 불출마 선언문 그 기자회견문 워딩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대전 중구에서 재선 도전을 멈추겠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불출마 선언을 번복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오해가 있는데 저는 그 당시에도 지역구에서 재선 도전을 하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명확하게 했기 때문에 22대 총선에 불출마하겠다라고 말씀드린 적은 없다. 우선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불출마 선언을 번복한 건 아니다. 불출마 선언 당시에도 저는
조국혁신당, 당시는 조국신당이었죠. 조국신당 또는 송영길 신당 두 정당 중에 하나를 택할 생각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요? 왜냐하면 그 두 정당이 검찰 개혁에 있어서 가장 선명한 그런 그 입장. 민주당 안에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민주당은 저는 검찰 개혁에 지난 21대 국회에서 실패했고 22대 국회에서도 민주당에 저는 기대를 하기엔 좀 어렵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좀 뭐 조금 이따 또 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우선 그 부분만 짧게 말씀드리면 제가 조국혁신당을 택한 이유는 뭐 정치인들이 정치의 본령이 국민들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 것, 뭐 그걸 목적으로 해서 여러 가지 대의명분을 가지고 정치를 하는 것이지만 저에게는 특별한 하나의 한 가지 이유가 추가된다면 그것이 바로 검찰 개혁이거든요. 정치인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정치 입문 동기 이외에 추가해서 특별히 제가 정치 입문 동기가 바로 검찰 개혁이었기 때문에 검찰 개혁을 잘 할 수 있는 정당을 택하지 않는다면 저는 정치인으로서의 존재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찰 개혁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정당으로서 조국혁신당을 선택한 것인데 마지막까지 조국혁신당과 송영길 당, 지금은 이제 소나무당으로 이렇게 명명이 됐는데 두 정당을 놓고 좀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어느 정당이 더 검찰 개혁을 선명하게 또 단호하게 추진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선거운동 많이 하셔가지고 목이 잠기시죠? 예. 네. 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조국혁신당을 선택하게 된 것이죠. 물 좀 드세요. 네. 네. 물 좀 드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방금 전 말씀하셨듯이 21대 국회가 이제 적폐청산, 그 다음에 검찰개혁 이런 것들에 대한 국민들 요구가 상당히 많았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성과가 너무 부족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또 방금 후보님께서도 민주당 안에서의 그 검찰개혁은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왜 그렇게 됐다고 보세요? 사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국정과제 중에 첫 번째 국정과제가 검찰개혁이었거든요. 또 우리가 21대 국회에서 180석의 이제 그 가장 대규모의 그런 정당, 가장 많은 의석을 가진 정당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검찰개혁이 이번에 성사될 것이라고 저는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실패했는데 우선은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초기에 이 적폐청산이 시대적 과제이긴 했지만 적폐청산을 하는 수단으로서 검찰의 수사를 활용했거든요. 이것은 당시 저는 그 당시에도 그게 2017년이었는데 2017년 하반기 때부터 적폐청산 수사에 특수부 검사를 활용하면 검찰 개혁이 실패한다. 특수부 검사들에게 힘이 엄청나게 그 힘이 더 오히려 세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힘이 세진 검찰이 검찰 개혁에 저항하게 될 것이고 또 실패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여러 경우들을 통해서 의견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적폐청산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검찰 특수부 수사에 힘을 빌려야 된다 해서 그래서 적폐청산의 특수부 검사들 수사를 활용하면서 이제 이른바 윤석열 사단의 힘을 키워놨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검찰 개혁이 강한 저항에 부닥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했었는데 이후에 또 21대 국회가 구성되고 난 이후에 2020년 21대 국회가 구성되고 난 이후에 민주당이 이제 180석이라고 하는 이제 그 제1당이 되면서 중도층을 많이 의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국회에 들어온 분들 중에는 검찰개혁에 좀 소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문제의식이 다소 좀 결여되어 있거나 심지어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분들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검찰개혁에 대한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가지고 검찰개혁의 본질이 수사기소 분리인데 이것을 그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것을 반드시 완수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 의원이 소수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21대 국회 이후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있고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있고 해서 큰 선거들을 앞두고 있으면서 이 선거에 검찰개혁 이슈가 별 도움이 안 된다라는 그런 당 지도부가 또 그런 전략적인 판단을 하더라고요. 거기에다가 그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 그때 뒤늦게 이 검찰개혁을 이제라도 마무리해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전에 마무리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거부권 행사하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다. 이래서 그때 또 막 서둘러 추진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또 아쉽게 당시 국회의장 박병석 의장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검찰개혁에 대한 마인드가 좀 충분하지 못했고 그래서 이것이 국회에서 결국 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검찰개혁이라고 할 수가 없는 상태로 그 법이 통과는 됐는데 법이 통과된 이후에는 또 뭐 내용이 검수완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검수완박법이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검수완박법을 민주당이 입법 독주, 뭐 입법 독재 이를 통해서 법을 무리하게 통과시켰다라는 비난도 다 받았거든요. 그래서 검찰개혁에 관한 한 민주당은 완전히 실패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얘기를 하신 거예요. 하나는 적폐청산의 도구로 검찰을 활용했다라는 것, 그래서 검찰이 더 오히려 권력이 비대해졌다라는 거 하나랑 또 민주당 안에서 검찰개혁 스펙트럼이 너무 넓어서 그 동력이 좀 약했다. 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알겠습니다. 네. 그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어쨌든 검찰의 그런 무리한 수사라든가 수사권 남용 같은 것도 지적해 주셨지만 근데 또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후보님께서는 2018년 6월 울산 지방선거에서 울산시장에 대한 이제 수사 함영으로 인한 선거 개입 의혹 그런 혐의를 받고 함영 수사에 관련돼서 선거 개입에 대한 그 혐의 때문에 1심에서는 이제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으셨어요. 그 판결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 그 사건 좀 간단하게 좀 네네. 얘기해 주세요. 어떤 사건이었는지. 그 사건이 뭐 전형적인 검찰권 남용 사건이죠. 검찰이 아마 검찰한테 수사를 안 받아본 분들은 잘 실감이 안 날 수 있는데 검찰 특수부 검사들이나 공안부 검사들이 저도 뭐 특수부 검사나 공안부 검사한테 수사를 받아본 적이 없고 이번 사건도 공안부 검사들의 작품이긴 한데 실제로는 그 검찰에 가서 뭐 수사 한 번 받아보지 않고 기소를 당했거든요. 심지어 뭐 서면 진술서 한 번 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검찰이 기소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수사 대상자인 저의 얘기는 들어볼 필요가 없다. 우리는 이미 결론이 나 있다. 결론을 기소하겠다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그에 짜맞추기 수사를 했다는 거거든요.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다 보니까 결론을 내려놓고 그에 짜맞추기 수사를 하고 또 수사를 시작한 다음에 현란한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국민 여론을 막 이렇게 선동을 합니다. 그 마치 부적절한 어떤 경찰 수사가 있었던 것처럼 대대적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면은 그런 줄 알아요 또. 뭐 그럴 수밖에 없죠. 한 2달 동안 당시도 한 2달 동안 매일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그때 개인이 이에 대해서 아무리 뭐 그렇지 않다라고 소명을 해봐야 어떤 그 거대한 흐름, 여론의 흐름을 그걸 뭐 어떻게 바꿀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휩쓸려 가버리는 거죠. 검찰은 그런 현란한 언론 플레이에 아주 익숙하고 현재 우리 언론 환경은 검찰이 제공하는 그런 자료를 받아 쓸 수밖에 없고 검찰이 이제 뭐 어느 특정 언론에 단독을 주고 하면은 다른 언론들이 그 단독을 또 받기 위해서 막 그 검찰 얘기에 조금 더 그걸 받아 쓰려고 뭐 경쟁을 벌이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는 과정에서 그런 그 여론 조작이 얼마나 가능하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또 그에 익숙한 이제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윤석열, 한동훈 등인데 그런 사람들은 이게 없는 죄를 만드는 것이 식은 죽 먹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충분히 만들 수 있다. 당시 이 울산 사건도 저는 검찰이 수사한다고 해서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수사야? 그 다음에 또 기소한다고 해서 그게 기소가 되겠나? 그래서 전 그 기소된 이후에 변호사를 선임할 생각도 안 했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거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어떻게 공소유지를 하려고 이걸 기소를 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제 재판이 시작되고 그 검찰이 준비한 서류들을 보니까 이 조작한 것이 역력함에도 불구하고 이 조작한 기술이 뛰어나서 그래서 법원이 속아 넘어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걱정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뒤늦게 변호사를 선임해서 좀 대응을 했는데 법원이 결국 검찰의 어떤 사건 조작에 속아 넘어가고 이쪽 변호인 쪽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뭐 어이없는 그런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좀 뭐 유죄 판결 내리라고 생각을 못했었는데 어쨌든 그 법원이 이제 유죄 판결했기 때문에 1심 법원의 판단은 나름대로 존중을 해야죠. 사법부의 판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2심에서는 1심 법원이 어떤 부분에서 오류를 범했는지를 잘 분석을 해서 충분히 이제 무죄 소명을 하면 그래서 무죄가 가능할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울산 사건은 한마디로 없는 죄를 만든 사건이다. 그리고 그 배경이 되는 일은 검찰과 오랜 기간 제가 대립을 하면서 검찰 눈에는 이제 황운하라는 사람이 검찰 공적 1호이고 검찰 눈의 가시 같은 존재인 거죠. 그게 어떻게 하든지 엮어보려고 제가 재직 시절에도 어떻게든 엮어보려고 무던 애를 썼는데 거기에는 제가 한 번도 걸려든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검찰한테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엮으려고 해봐라. 내가 너희들한테 걸려드나 이렇게 자신만만했거든요. 그리고 울산에 가서 김기현 시장의 비리 수사, 김기현 시장 형제들, 김기현 시장 비서실장들 측근들의 비리 수사, 이 수사를 하면서 이 수사가 문제들이라고 생각은 상상을 못한 거죠. 그건 너무 말이 안 되거든요. 경찰은 지극히 정상적인 부패, 토착비리 수사를 한 것인데 이것을 선거 때가 임박했다고 그래서 선거 개입 수사라고 누명을 씌운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뭐 청와대 하명 어쩌고 그러는데 그것은 1심 법원에서도 청와대 하명과 관련된 어떠한 증거도 제출된 게 없고 어떠한 그 검찰의 주장도 뭐 새로운 주장이 나온 게 없습니다. 즉 새로운 주장이라는 것은 그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이외에 뭐 새로운 사실이 등장한 게 없다는 얘기인데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은 제가 다 반박을 했었고 뭐 여기서 다 일일이 설명하기 좀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러는데 결론적으로는 청와대와 당시 울산경찰청장 황운하와는 어떠한 의사 연락이 없었다. 어떠한 뭐 암묵적이든 무슨 뭐 간접적이든 어떠한 의사 연락이 없었고 그 청와대가 그 어떤 첩보를 경찰청 본청에 전달하고 경찰청 본청이 울산경찰청에 전달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프로세스이기도 하지만 울산경찰청은 경찰청 본청에서 받은 첩보가 이것이 청와대에서 왔다는 온 첩보라는 것은 전혀 알지 못한 것이고 청와대로부터 어떠한 의사를 받은 것도 없고 경찰청 본청으로부터도 그것이 청와대에서 온 첩보다라고 하는 것을 어떠한 것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경찰청 본청에서 받은 정상적인 범죄 첩보를 수사한 것이 이거 안 하면 직무유기입니다. 아마 그걸 안 했으면 검찰은 또 직무유기라고 입건했을 거예요. 그래서 검찰은 수사를 하면 선거개입 수사라고 안 하면 직무유기라고 이 정상적인 정상적인 범죄 첩보를 이것을 그 수사를 하면 김기현한테 불리한 수사가 되고 수사를 안 하면 김기현한테 유리한 수사가 돼요. 그러면은 경찰은 정상적인 범죄 첩보에 대해서 정치적인 판단을 하면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판단을 하라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냥 첩보가 있으면 정상적으로 수사를 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지금 항소심 진행 중인 거죠? 네. 공판 준비기일이 한번 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앞으로 어떻게 뭐 항소심에 대한 뭐 계획들이 좀 있으세요? 뭐 준비기일은 이제 제가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기일이기 때문에 뭐 출석하지 않았고 이후에 1심에서 다루지 못했던 또 1심에서 설마 법원이 이것을 인정하냐라고 생각을 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증인 신청을 통해서
1심 법원이 사실관계에서 오류가 있었다. 이것을 충분히 입증을 하고 또 법리적으로도 1심이 좀 무리하게 공범관계를 법리를 좀 오해해서 판례와 법리를 오해해서 공범 이론을 잘못 적용한 그런 오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네. 부분을 사실관계와 법리관계 이 부분을 다 잘 소명을 해서 2심에서는 알겠습니다. 네. 예, 시공간 기사 그러면 잠깐만요. 한 가지 예. 더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이거 합쳐서 해야 될 네,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여쭤볼게요. 그냥. 네네. 일단 검찰 개혁이 이제 정치하시는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22대 국회에 만약에 입성하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주력화 의정 활동 가운데 1순위가 검찰 개혁 관련된 일일 것 같은데 어떻게 검찰을 개혁하겠다 방향을 좀 설정하실 계획인가요? 의정 활동하실 때? 우리 조국혁신당이 검찰 독재 정권의 조기 종식, 3년은 너무 길다. 이것이 이제 슬로건인데 지난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 실패한 가장 이제 혹독한 대가가 바로 윤석열 이제 정권의 탄생이죠. 그래서 윤석열 정권을 조기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검찰 개혁이 가장 첫 번째 시급한 과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검찰 개혁의 본질은 수사기소 분리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즉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것. 이것이 검찰 개혁의 본질이고 이제 많은 국민들이 검찰이 수사를 계속하다 보니까 검찰의 수사가 검찰이 수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이렇게 잘못 생각하시는데 세계 선진국 어느 나라에서도 검찰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전면적으로 수사에 나서는 나라는 없습니다. 검찰은 이제 법률가이고 수사를 통제할 수는 있어요. 경찰의 수사를 뭐 감시 통제할 수는 있어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검찰의 탄생은 본래 기소기관으로서 탄생한 겁니다. 기소기관으로서 수사기관이 수사한 이것을 무리한 수사는 걸러내주면서 재판에 넘길 건 넘기고 재판에 안 넘길 건 빼고 이러면서 기소로서 수사의 적정성을 통제하는 이것이 검찰의 탄생 이유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게 잘못돼 가지고 수사를 본업으로 생각해요, 검사들이. 검사들이 당신 왜 검사 됐어? 왜 검사하려고 하면은 다 수사 잘하고 싶어서 이러면서 그 특수부 검사하고 싶고 공안부 검사하고 싶고 거기에서 이제 언론의 주목을 받는 대형 사건을 수사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공명심에 들뜬 검사들이 사건을 무리하게 이제 조작하기 마련이거든요. 조작하면은 또 자신이 기소권을 갖고 있지 않으면 기소 단계 다 걸러지는데 이 기소권도 같이 갖고 있으니까 무리하게 수사의 시작이 무리였다 하더라도 그냥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무죄를 받으면 이 검사들이 무리한 수사나 무리한 기소에 대해서 처벌을 받고 그에 상응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우리나라 검찰은 무죄 받아도 하등 불이익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죄 받으면 어때? 무죄 나오면 말고 이런 태도로 무책임한 태도로 사실 무리한 수사나 무리한 기소가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파탄나게 만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수사 기소권을 다 갖고 있다는 그런 걸 기화로 뭐 함부로 남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수사 기소 분리가 검찰 개혁의 본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관련된 법을 좀 개정하는데 앞장서겠다 이제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출마할 결심은 조국 혁신당 비례대표 9번이셨던가요? 8번. 8번. 아, 죄송합니다. 안 번호를 끈 8번. 13579 홀수번호는 여성이네요. 그러네요. 여성이 네네. 되고 9번은 정당 기호입니다. 아, 네, 9번. 조국 혁신당의 예. 정당 기호. 예, 가시기 전에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 조국 혁신당 이야기하시고 가시죠. 네, 보내드릴게요. 네, 굿모닝 충청 시청자 여러분, 조국혁신당의 황운하 의원입니다. 조국혁신당은 검찰 독재 조기 종식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과 맞서서 가장 잘 싸울 수 있는 그런 정당입니다. 지금 조국 혁신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와 응원이 매우 높은 이유는 바로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분노가 축적돼 있기 때문에 그 분노를 가장 잘 표출하고 있는 정당이 조국혁신당이라는 이유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지지와 응원을 잘 담아내서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에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조기 종식에 맨 앞에 서서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황운하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였습니다.